자,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원칙에서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정적 심리 정서를, 장애인은 이렇게 부정적 심리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장애인이니까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자신감을 잃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일수록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자신이 이렇게 좀 열등의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심리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좀 특별히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의 다양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획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장애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의 다양한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얘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제가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혼을 시켜도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밥을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똑똑한 부인이 와서 또 애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내가 오버하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또 나는 정말 이렇게 진실한 그런 우리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자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이게 좀 많아져요. 그리고 또 얘한테 이렇게 또 집을 이렇게 사주면, 전 집을 사줬어요. 너무 아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집을 사주면 집을 제대로 지킬 수 있으려는지, 사기를 안 당하려는지 등등.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또 외국에서 오는 여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결혼을 시켜볼까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장애에서 비롯되는 이 가정 내의 문제가, 이게 장애인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항상 마음이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또 제가 교수니까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늘 기쁘게 웃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행복한 한 반면에 어떤 때는 자식을 생각하면 또 이제 좀 약간의 걱정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나도 인간이니까 자녀에 대해서 왜 걱정이 없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 다양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계획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은행 심부름 한번 갔다 오면은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얘가 은행을 갔다 왔다 이거야. 은행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뭐 막 문제가 심각한데 이 아이가 은행에를 갔다 왔다는 건 대단한. 또 우체국에 가서 택배 하나 붙이고 오면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그 자랑스러운 거지. 또 내가 그 장애라고 하는 그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잖아. 근데 걔까지 만약에 없었어, 형처럼 죽었으면 어떡해? 그러면 나는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듣잖아. 그래서 걔가라도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뭐 약간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도 자식이 있다. 다 나와, 다 죽었어. 까불지 마. 이런 이 자존심, 자부심도 저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대응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도 제가요, 그 아이가 그 후천적인 장애죠. 우리 아이는 후천적인 장애인데, 그래도 그 아이를 장애가 막 시작되기 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시킨 거를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도 시켜서 그나마 이렇게 그 사회복지 기관에, 요즘에는 이제 그 사회복지 모든 기관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장애인 채용 안 하잖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기관에 은행 심부름은 우리 그 아이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택배 보내고 뭐 이런 거 우체국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우리 기관에 이거 수없이 보내잖아요. 그 우체국 우리 수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 100여 명에게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 아이를 얘가 잘 걷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걷지를 못하니까는 또 이게 살이 찌는 거야. 또 살이 그냥 막 저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옷도 더 사이즈 큰 거 있고. 그래서 일부러 또 그거 걸어 왔다 갔다 막 은행도 막 시키고 그 우체국도 막 걸어서 시키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에게 심부름은 우리 아이한테 다 시켜라. 왜냐하면 이렇게 걸어서라도 좀 살 좀 이렇게 안 찌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하는데, 참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복지를 제가 가르칠 때에 이 장애인 복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제가 나에게 장애 아동이 있으니까, 장애아가 있으니까, 근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점점 노화돼 가고, 아이는 점점 나이 먹어가고, 그냥 계속 그대로 있었으면 좋은데 그대로 있지를 못하니까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근심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의 원칙은,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 장애인 등록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장애인으로 만드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장애인으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펄펄 뛰는 아이를 제가 가서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러면 장애를 등록을 안 하려면 사는 데까지 살아봐라. 나중에 뭐 불편하면 네가 알아서 뭐 하든지.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장애인 등록이 안 돼서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걸 제일 싫어해. 자기를 장애아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전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장애아를 만들어서 뭐 혜택 받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얘가 장애아로 있어도 나는 혜택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 정신은 참 좋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저 교수님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왜 아이를 장애인 등록을 시켜서 뭐 보장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죠. 맨날 만나면 그런 소리예요. 예. 그렇지만은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지만은 이 아이가 싫다는데. 그래서 자기 결정권. 비에스틱의 7대 인간관계 원리 가운데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인격이잖아.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내가 막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돼서 막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하고 이러면 하겠죠. 그러나 난 그러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기 싫은 이유는 정신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의 정신이. 그래서 그 정신을 제가 좋다고 평가하고 그래. 네가 만약에 장애로 안 살 수 있으면 안 사는 게 좋지. 그렇죠?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자, 이런 이제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보면 이렇게 이 그림처럼 그림 5-2에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의 원칙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사례를 보면 여기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인 정보 공유 제공에서부터 각 재활 및 전문 분야별 상담, 정보 제공, 각종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등과 함께 훈련이나 정서적 지원, 부모 교육이나 대사회적 권익 옹호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림 5-3 136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비전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6에서 137페이지 표 5-3의 장애인 복지관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장애인과 재활 지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과 재활 지원에서 장애인 재활, 장애인도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망가지게 되고 더 점점 못 쓰게 되고 이래서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재활 서비스, 재활의 기본 이념과 원리, 의료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사회 재활, 심리 재활.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활동하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 재활의 기본 이념, 원리, 그리고 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실천 현장에서 접목 사례를 수집할 수 있고요. 장애인 재활의 각 영역들을 파악하고 주요 기능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재활의 기본적 이해를 보면 재활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겠어요. 재활을 표현하는 용어, 영어에서 이 리피빌리테이션, 이것은 어원적으로 다시 알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권리, 자격, 존엄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권리, 자격, 존엄 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943년 전미재활협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가 가진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및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재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활은 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회복, 이게 이제 재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활의 이념과 원리에서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리와 실현 기술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균등한 기회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 재활 기본의 이해에 대해서 보면은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정했는데 균등한 기회 보장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 기본 원리,
원리 실현 기술. 네, 첫 번째는 균등한 기회 보장이다. 똑같은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래요. 전인. 그래서 전인. 전인으로서 전인격적 존재죠.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각기 독특한 존재로서 개별적일 수 있다는 원리.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리예요.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원리다. 요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요거를 여러분이 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지금 이 재활의 이념과 원리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인간 존엄과 권리 존중, 그리고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 발달 추구, 환경과의 상호작용 고려, 강점 중심과 역량 강화. 자, 이 강점 중심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강점 중심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자기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뭐 강점인지 이렇게 해서 한참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 발견이 안 된 것이고 자아 정체성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 만나야 될 사람 바로 나다. 나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도 그 사람 만나보면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잘 만났으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정확히 못 만난 거죠. 나를 못 만났으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강점 중심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강점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거, 강한 점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뭐냐? 특기가 뭐냐? 특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점 중심.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힘을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권리, 공적 서비스의 요구와 참여 권리, 각 재활 영역에서 팀 협력적 접근, 서비스 지원의 지속성, 서비스 지원도 계속해서 돼야지 가다가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요구와 여기 보면 서비스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애인은 계속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끊어지면 이 장애인은 또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비스 지원에 지속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서비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야지. 지속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연속적으로 계속 서비스가 진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서비스의 일관성이야.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확 바뀌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줬다가 안 줬다가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 욕구 파악과 수용, 서비스의 질 관리, 가족 등 개인 환경 및 자원 고려, 사례 관리, 사회 정책적 과제와 효과적 전달 체계, 전문 인력 배치와 상호 기능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간에 대한
기본 원리 속에 실현 기술들이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재활 목표와 방향이에요. 재활의 목표와 방향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자신의 장애 문제 해결, 도모 관련 지원과 당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기능 및 환경의 조성이에요. 그리고 사회 적응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함량과 동시에 통합적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를 한다. 자, 통합적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것 통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뭐 사회적, 그 다음에 뭐 신체적, 정신적 이런 것들의 통합적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를 한다. 장애인도 자립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의 우리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장애인이 계속 장애인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장애인도 재활을 통해서 자기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이것도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를 그냥 주잖아요. 그러나 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고기를 주는 게 이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 뭐 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장애아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는 장애인이지만은 장애가 아닌 거야. 좀 부족할 뿐이야. 좀 약간 좀 불편할 뿐이야.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은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조금 불편하다. 근데 불편한 것도 자꾸 숙련을 하고 숙달을 하게 되면 불편함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처음부터 이게 있다가 뭐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으면 불편하지만은 아예 이것에 익숙해지면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 갖고도 다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숙련과 숙달을 통해서 연습 훈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를 해주고 재활의 목표와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현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잠재된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서 객관적 평가를 해서 그것으로 기초한 재활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재활 목표가 설정될 수 있으면 참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은 장애 발생과 동시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됨으로써 당사자의 생활 및 사회 연령에 적절하고 원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적응을 유도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장애를 겪었어. 그럼 장애를 겪었으면 한참 있다가 내가 이 재활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그때 늦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장애를 겪자마자 바로 이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재활을 우리가 신경 써준다면 정상적인 사회 적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그냥 방치하다가 안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재활을 해주는 거예요. 유도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의 과정과 사례를 보면 재활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재활의 이념과 원리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 상담과 당사자의 개별 욕구파 서비스의 구성, 실행에서의 당사자 참여 등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재활 목표 설정, 그에 따른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실행됨으로써 재활의 과정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각 재활 전문 분야 간의 협력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재활의 과정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그림 6-1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재활 서비스 과정 사례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서 그림 6-2에서 주간시설 서비스 품질 보장의 세 가지 차원과 세부 평가 사항을 여러분들이 그 그림 6-2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하는데 여기서 모자라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맞추다 보면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PPT로 수업을 이렇게 대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